제106주년 3일절인 오늘 여야는 장외 여론전 총공세를 벌이며 양극단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기 잠룡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보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3일절인 오늘 정치권에서는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지만 실상은 광장에서 쪼개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먼저 여론전 총공세에 나선 여야의 오늘 움직임에 대한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주장들이 저는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치권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주장의 수위라는 것이 사실 헌법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자체 차원에서 어떤 의원들을 참여시킨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 개인 차원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자제를 시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든지 그런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와 일부 일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형식이라는 것이 여당의 어떤 장외 집회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탄핵 소추가 있은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특히나 지금 여당의 어떤 저런 장외 집회로 인해서 어떤 신상까지 위험을 받으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야당이 또 장외로 나가서 반대쪽에서 그것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연 여야 모두가 지금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려는 헌법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민주당이 오늘 정도 규모로 또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이 참석한 적은 없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괜한 오해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들을 안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 보수의 결집을 요하는 그런 집회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에서도 민주당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맞이해서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한번 출동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기각을 좀 주장할 것 같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 잘못됐다, 밟아버려라, 민족의 반역자다 이런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한다면 민주당은 제도권 정치에는 정당으로서 가서 그런 발언들을 자제시키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하지만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그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계속해서 탄핵 그 집회에 나왔던 국민의힘은 오히려 계속해서 선을 긋고 뭔가 이 집회에 나가는 거에서 지도부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선을 넘는 발언들에서도 그 자제를 못 시키다 보니까 중도층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고 있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거든요. 보수의 결집도 해야 되고 중도층이 멀어진 것도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보수의 모습을 저는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집회에서 거센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살펴보자면 여당은 좌파 강점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야권을 좀 몰아세우고요. 사법부와 선관위를 함께 3대 카르텔, 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해체,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게 보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표현 좌파 강점기라고 하는데 여당의 뜻을 잘 모르시는가요? 여당이라는 것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는 거고 그에 맞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 없이 강점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자신들이 어떤 소수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당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와 선관위를 공격하는 것들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표현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지난 어떤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리고 지도부는 자신들은 어떤 저런 폭동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누적되어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분들을 어떤 고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야권도 어떤 수위 측면에서는 비판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해체 그리고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 이런 표현들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로 풀라는 것입니다. 정치질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야권에서도 그냥 늘 해왔던 주장들 어떤 타협하는 모습보다는
수구, 해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또 다른 쪽에서 전혀 지금 어떤 여당과 타협하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이런 표현 좀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부위원장께서는 또 해줄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뭐 민주당이 협체 메시지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도 뭐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요. 사실 서로에 대한 공격은 이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정당 정치라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을 뭔가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저희뿐만 아니라 뭐 사법부, 선관위를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좌파 강점기 사실 뭐 지금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입니다. 뭐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총선을 3번 연속 보수 진영이 패배한 거에 대해서 반성은 없는지, 왜 점점 그 격차, 총선의 패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사법부가 좌편향되었다.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진보 성향이고 5명이 중도 보수 성향입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 계속해서 뭐 선관위가 뭐 지금 뭐 채용 비리도 있고 그런 것들 저희도 지적하고 나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시피 지금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용빈 사무총장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헌법재판관의 그 탄핵 심판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측근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좀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여전히 부정선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발언하신 분 나경원 의원일 텐데요. 이제 좀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건강하고 잘 있다라는 인사를 전했고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편지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즉각 처단하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저는 이분들이 포고령 때부터 왜 이렇게 처단을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까 있었던 질문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신들의 어떤 사과, 반성 그리고 어떤 부정선거를 최소한 주장하려면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근거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처단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또 밖에 있는 어떤 장외에 있는 지지자들의 어떤 선동과 그리고 폭력적인 어떤 행위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최소한의 민주국가라면 그리고 헌법주의적인 국가라면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하다, 잘 있다라는 메시지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어떤 최후 변론에서 봤듯이 전혀 지금 사과 반성이 없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있기 이전에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위협적인 민의의 전당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전히 변호인 측에서는 개몽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좌절스럽습니다. 예,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뭐 아주 격한 표현들인데 놀랍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점점 수위를 높여왔지 않았습니까? 뭐 예. 이름을 연호하면서 밟아버려라, 밟아. 그리고 뭐 민족의 반역자다, 뭐 을사오적이다, 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혐오 단어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좀 놀랍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가? 사실 우리가 각종 지표로부터 이런 발언들에 대한 거부감을 중도층에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고 있는가?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나 국민의힘의 이 강성 지지층은 이 보수의 한 20-30%만 똘똘 뭉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뭔가 알 수 없는 믿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은 상관없다. 우리는 어떻게든 보수가 결집해서 이 탄핵 심판을 막아내는 것만이 목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혐오의 단어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도 활발히 좀 펼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 또 야권은 내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외 여론전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표현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과해지면서
재판관의 어떤 신상까지 위협하는 일부 여당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에서 굉장히 좀 일치되는 인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헌법적으로 중립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어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서초동 집회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뭐 경찰 추산 집회 인원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뭐 집회 주최를 하는 측에서는 뭐 몇만 명이 모였다, 몇십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어떤 과격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대법원은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판결에서 있었듯 당연히 헌법에 집중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외 여론전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2016년, 17년에 있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 이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은 사실 탄핵 찬성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우리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광장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결론들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서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한 위반일 때 아주 좀 모호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뇌물수수죄나 이런 것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였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 광장에 나온 사람의 숫자나 아니면은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걸로 중대함을 따져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여론전을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가 거리로 많이 나올수록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 하나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그걸로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헌법과 법률이 얼마나 많이 위반했고 이런 것들이 주권자들의 선택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그거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거리에 나온 사람의 숫자를 세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내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당내에서 탄핵 반대 하루 릴레이 단식 제안도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사실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약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을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실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헌법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측에서 신청했던 것이었잖아요.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제도적 방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막고 싶었으면 자신들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수긍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 이것이 오롯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결정해 준 것은 따른다는 그런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 가로막히자 이제는 단식을 하겠다. 이런 집권 여당의 태도를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권력을 내려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을 이행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박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단식이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단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전에 거물급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떤 큰 의제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희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박수영 의원의 이런 단식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단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자의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과연 약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행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의 어떤 단식이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의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단식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단식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릴레이 단식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방식, 역설적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좀 정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최대행을 향해서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라고 또 비판을 하고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을 했죠. 최대행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라고 보시는지 또 오는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임명을 지체할 이유가 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준 것이고 저희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만약에 내란 동조 세력에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인 게 훨씬 유리합니다. 9인 체제일 때는 4명이 반대 의견을 내야 되지만 8인 체제일 때는 3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8인 체제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통조해 주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임명 안 한 것도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을 판결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은 권한대행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최대행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의 취지에 따라서는 당연히 어떤 임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용 판결이 있었지만 그 뒤에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요약해보자면 당연히 어떤 임명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아니라 정치권이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란 동조 세력 이런 자극적인 워딩을 통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과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만나서 이 의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적절히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그 취지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날 시간이 임박해지면서 여야 잠룡들이 슬슬 활동 반경을 좀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여권에서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고리로 연일 개헌론이 띄워지고 있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론에 뛰어드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모양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개헌 얘기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진영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마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의 권력 구조 탓이다. 1987년 이른바 87 체제라고 하는 87 체제의 부적합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축해 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87년 이후 수많은 대통령들이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어려운 국정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유지를 해왔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대한 단죄가 확실히 이루어진 이후에 뭔가 개헌 논의를 해야지 지금 이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솔직히 아직 탄핵 심판이 완벽하게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기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개헌 논의를 한다. 이것도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고 뭔가 이 내란의 원인 그리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자꾸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물타기 전략에 저희는 동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전국으로 넘어간다? 그럼 어떤 대선 후보도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개헌과 관련된 공약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도 이미 개헌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내용들을 충분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이지 뭔가 개헌에 반대한다거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재 주자들이 개헌 얘기에 동참하는 모습 그리고 일부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지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여야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차원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진정성이 있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과잉된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면 그 과잉된 권력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대통령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반성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계몽령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럼 개헌은 잘못됐습니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뒤에서는 지금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반성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명계가 지금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가 있었다면 180석, 190석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안 하다가 지금 여당 측에서 어떤 개헌에 대한 군부를 띄우자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하다가 또 이상한 개헌 얘기 나오다가 결국에는 어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야 모두 여당은 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야당 측은 왜 180석, 190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한 것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낸 다음에 그러한 어떤 선정의 조건이 있은 다음에 개헌을 얘기해야 순서가 맞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별 주자들이 또 3.1절을 맞아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활동 보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게 3.1 정신이다라고 했고 또 홍준표 시장도 2.6살 절정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이 상하이 임시정부터에서 3.1절 메시지 40대 기술론을 언급하더라고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죠.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사실상 대선 캠프가 꾸려졌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밖에 볼 수 없고 저희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의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했듯이 단순히 젊게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치 질만 남고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전국에서 결국에는 여당은 계속해서 계몽령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내란 그리고 극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지금 민생과 이런 것들은 전혀 여야 모두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어떤 규제 혁파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실제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장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난임센터라든지 아니면 층간소음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비록 어떤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정당 의석수와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지지율은 어느 정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치질만 남은 어떤 이런 현장에서 정치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께서는 이런 개별 주자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술론을 내세운 만큼 40대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뭔가 대한민국의 정치 기득권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이 지금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때 비대위원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벌써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드러난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2030 남성들의 이 팬덤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과 좀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호감도도 많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고 최근에도 허은하 전 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허은하 전 대표가 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여줘야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깨면서 40대 기술론, 퍼스트 펭귄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 보인 여론전을 비롯해서 여야의 입장차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춘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그리고 임승우 개혁신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